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요즘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법인의 경우는 거의 매주 한두 번의 세무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제는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 상승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을 설정하여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갖고 어떤 식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라는 서류입니다.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요, 국세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서울청 아니면 관할 세무서의 재산세과에서 담당 조사관이, 우리 국세청 공무원들을 조사관이라고 해요. 담당 조사관이 전화가 옵니다. 누구시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서는 언제 발송이 될 거니 확인을 부탁드리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 통지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왔던 조사 통지서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무려 5개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한 또는 금융자산을 취득한 자금 원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조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 즉 거의 2달에 가까운 7주짜리 조사라고 하는데 2달에 가까운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 그리고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이겠고요. 대상 기간은 부동산 취득 시기를 따져서 3년에서 5년까지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대략 7주 정도이다. 이 조사를 저는 벌써 최근 2달 동안에도 한 4번 정도 조사를 맡아서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청하는 자료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가 나오게 되면 주변에 또는 검색을 통해서 물어보고 세무사나 또 회계사, 즉 세무대리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자격사를 찾아서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면 바로 요 첫 번째 장표라고 하죠. 요 첫 번째 테이블만 잘 채우면 됐었어요. 즉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영수증, 이제 이런 걸 준비해서 계약금은 언제 지급을 했고 금액은 얼마이고 지급 증명은 어떻다. 그리고 이 돈은 바로 어떤 식으로 벌었고 그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 요 정도의 설명을 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취등록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 합계에 대해서 이체는 어느 통장에서 어디로 되었고 그 자금 출처는 어디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번만 설명을 하면 되는 수준의 자금 출처 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을 돌아보면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최근 2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금 출처가 조사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금의 원천을 물어봅니다. 이 조사는 19년, 20년, 21년, 즉 3개년 조사였던 그 사례인데요. 국세청에서 이 까만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은 제가 개인정보라서 지웠지만 이 부분에 숫자를 써서 나옵니다. 그럼 자금의 원천을 한번 볼게요.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 주식 등의 양도 얼마?
전에는 전세를 살았었는데 이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살고 있던 집에 전세 보증금을 빼서 아파트 사는데 보탰어요. 전세 보증금 해수, 그 다음에 소득금액. 여기서 소득금액이라는 것은요, 급여생활자, 근로소득자라면 월급 받은 거에서 바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번 돈에서, 즉 매출이죠. 번 돈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해보면 합계가 나오고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자금의 원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을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이 자금을 갖고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어요. 국세를 냈어요.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상장 주식을 샀어요. 나머지 금융자산. 이렇게 양쪽으로 합계를 내서 빼보면 자금이 얼마나 부족하다. 부동산을 사고요. 주식을 사고 세금을 내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를 써서 그 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또 주식을 사고 상장 주식을 금융자산을 형성을 했는데 이 돈은 바로 이 자금의 원천을 갖고 운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를 합쳐봤더니 30억이에요. 이쪽을 합쳐봤더니 25억이에요. 그 차익이 바로 5억이죠. 5억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연 5억은 어디서 난 돈일까요?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요. 현금 매출 누락을 통해서 신고되지 않은 사업소득이다. 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남에 집을 사면 사업장 세무조사가 나온다라는 그런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닌데 과연 이 부족액이 어디서 났는가를 추정을 해보면 사업장에 매출 누락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매출 누락을 밝혀내기 위한 세무조사가 사업장을 타깃으로 실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쓰는데 가장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배우자 자금 출처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집값이 굉장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독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더 많을 경우에는 지분율을 한쪽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을 70%,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을 30% 자금 출처를 맞춰서요. 7대3 내지 6대4 아니면 뭐 8대2 이런 식으로 불균등하게 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5대5로 등기를 친다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 카드를 쓸 것이냐. 즉 남편이 소득이 월 1,000만 원이어서 남편 명의의 카드로는 1,000만 원 안쪽으로 사용하고 부인의 소득이 800만 원인데 부인 카드로는 8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때 부부 공동의 가족을 위해서 생활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명의의 소득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요. 저희도 여러 번 이 조사를 통해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인 명의의 카드, 즉 부인은 소득이 800만 원이었는데 생활비로 월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냐? 만약에 부부가 함께 꾸리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쓴 생활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 명의의 카드는 전혀 쓰지 않고 오직 남편분 명의의 카드만 썼어요. 그러다가 부인 명의의 소득이 남편분으로 옮겨가서 그 남편분의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데 사용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도 있었어요.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면은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다른 배우자가 이제 소득이 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운영하던 남편으로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를 이체받아서 이제 부인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그 생활비 중에 300만 원씩을 아껴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300만 원이 매달 모이고 그 금액이 10년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꽤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과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생활비로는 700만 원을 썼으니 300만 원은 증여라고 봅니다. 이것이 말이 되냐?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안 써서 모은 돈을 갖고 내 이름에 주식을 산 것이 어떻게 증여가 되느냐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생활비로 700만 원씩만 이체를 하고 300만 원을 이체하지 않았다면 그 300만 원은 남편분의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잔액에 대해서 분명히 상속세 과세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주장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 이 자금 출처 증여세 조사 할 때도 그런 좀 억울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카드 사용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꾸리고 있는 가족을 위한 생활비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표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파고들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면들이 있고, 최근에 자금 원천계에서는 대출받은 거, 지난번에 자금 계획서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출받은 것도 이쪽 부분에 들어가고요. 또 최근에는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런 원천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코인 부분도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조사가 이제 7주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조사 통지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가산세하고 부당 가산세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가산세로 가산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증여재산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증여재산 신고 누락을 보고 있다. 보통은 현금을 받은 것을 누락했다고 해서 현금 수중 누락이라는 사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법령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사후관리인데요. 만약에 한 배우자로부터 내가 받은 건 맞는데 갚을 돈이었다고 소명을 할 때가 있어요. 국세청이 그것을 인정해 줄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이 돼서 실제로 한쪽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에게 빚을 진 거거든요. 그 빚을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 이자는 내고 있는지를 매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후관리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케이스의 경우엔 내가 갚겠다, 갚을 테니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관리 대상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매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하다가 한 배우자께서 배우자 본인 카드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인데 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빼라 넣어라 하는가? 과연 부부간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가? 이런 말씀을 직접 국세청 조사관을 만났을 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을 했었는데요. 부부간의 돈에도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왜냐? 한쪽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투자라든지 금융자산 투자가 없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두 사람 다 명의로 어떤 투자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부부간 돈에도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